조국 혁신당의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전체 총사퇴. 이게 총사퇴만이 능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놀라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금 조국 혁신당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부터 말씀해 일단 주시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은 본인들이 적절히 취했어야 할 그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여전히 원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비대위가 들어와서 아마 혁신 비대위 성격인 거냐 아니면 또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성격인 거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지금은 혁신을 또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럼 조국 지금 현 원장이 들어와서 그냥 어차피 본인 당이니까, 본인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만든 당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아예 그냥 맡아서 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네. 이제 관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표 물러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조국 전 대표가 네.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 국면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또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지금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창당할 때도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네. 그 무게감보다 몇 곱절의 무게가 지금 이 과제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참 해결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조국 혁신당에서 문제가 된 두 분이 있잖아요. 가해자로 지목되신 두 분이 이거는 들리는 얘기로는 전 정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 다른 소리를 하고 다닐까봐 자리를 유지를 시켰다, 이런 얘기가 막 돌던데 이야기 지금 좀 일반 해주십시오. 대강의 실명들이 다 공개된 거 아닌가요? 김보엽, 네. 신우석 네. 공개됐어요. 네, 김보엽, 그렇게 신우석 되었습니다. 한 분은 뭐 저도 방송 자주 했었고 언론계 선배인데 한겨레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분은 이제 당원권 정치가 아니라 제명이 됐어요. 아예 그렇죠. 여기에 이제 주범으로 이제 판정이 된 셈이죠. 다른 분은 신우석이라는 분은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실 특수감찰반 반장을 했다는 감찰반장. 거잖아요. 감찰반장. 근데 이분의 주요 업무가 네. 친인척 관리. 예. 그 친인척 관리 중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뭐 그 태국 이주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을 다 알고 있었던 분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다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었다는 것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세간의 얘기는 여기서 만약에 징계 수위가 세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 진술 거부권이 아니라 아직 재판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럼 진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 그 징계 수위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던 건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그냥 그러면은- 세간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당직을 만약에 박탈하게 되면, 당직을 박탈하고 제명당해서 밖에 내놓아 버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감당이 안 될까봐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아직 뭐 현실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가정을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건 뭐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못 잘라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의 핵심 참고인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80여 차례의 이 검찰의 질의에 불응하고 진술 거부권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했고,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모든 민정수석실의 인사들이 전부 다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말을 맞춘 건지 짠 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말을 맞추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여기서 제명해버리거나 김보엽 대변인처럼 그냥 내쳐버리면 그냥 사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정당의 보호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돼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정치적 뜻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하고 다른 어떤 정략적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 사이 내부에서는 신우석 팀장만큼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아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신규 채용권의 당직자에 대해서 호프집에서 면접 보고 뭐 손금 봐준다고 손 만져도 그냥 당원권 정지로 1년만 쉬었다 돌아와,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걸 인지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조치다운 조치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신우석 팀장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 혁신당의 구조라는 게 당무감사위원장도 이강철 위원장 다 민정수석실 출신이고요. 네. 최강욱 의원도 민정수석실 출신이고. 최강호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출신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경제특보, 법률특보 등등 전부 다 민정수석실 출신의 혹은 문정부 청와대 출신의 인사들이 전부 다 요직을 맡고 있어서 조국 대표가 그리고 민정수석실 그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이 신우석 팀장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는 심리가 세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신우석이라는 인물을 아니, 근데 어떻게 너무 보고 좀 있는 약간 거예요? 어거지스러운 논리네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무슨 그게 뭐 진실을 불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거를 처벌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 1년이 뭐 이게 적절성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정확하게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런데 어쨌든 이게 1년을 받았다 손 치면 앞으로 선출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대단히 큰 공격거리가 될 거거든요. 이건 본인이 잘못한 것이고 당에서는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치를 취한 것은 저는 앞으로 이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적 요소가 될 거라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더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거지스러운 논리일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어쨌든 비대위원회가 들어와서 실제로 뭐 1년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어떤 잘못을 뭐 덮어준 게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드러내서 네. 제대로 돼서 국민들 앞에 제대로 보여준다면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조국 혁신당이 이걸 다 온팡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네. 뭔가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솜방망이 처벌로 1년만 한다? 전 그런 계산을 지금 하기에는 당 앞에 놓여 있는 태풍이 지금 너무 크다. 아니, 그러면 어. 젊은 당직자의 채용을 위해서 호프집에 들여다가 면접을 보고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몸을 가까이 접촉을 시키고 손을 만지는 행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하는 그 징계를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네. 설명이 안 돼요. 네. 제명? 그러니까 신수석 팀장의 이 징계의 수위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럼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거는 좀 어쨌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년이 센 건지 뭐 낮은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런 건이 터졌을 때는 다 제명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뭐 어떤 매뉴얼이 세간의 있었는데. 의혹이 네. 그런 식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신우석에 대해서는 당권 1년 정지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김보엽 제명됐잖아요. 그런데 신우석은 1년 당원권 정지인데 이 과연 적절한 수준의 조치였는지 네. 그게 좀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게 지금 이긴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 그 의사결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같이 근무했던 형 동생 하던 사이예요. 네. 그 형 동생 하던 사이에서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정도의 그런 의심을 살 만한 결론이 나온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당이 힘든 건데 사실 지금 비대위 체제를 논하는 과정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대위를 피해자들은 조국 전 대표가 직접 비대위 맡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것 같은데. 제가 피해자라도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아서 본인이 한다 그러면 다시 그 사안을 들여다보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아니 그 피해자 특히 강미정 전 대변인이 왜 그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가? 저는 결정적 두 가지 장면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조국의 침묵이에요. 본인이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8월 15일 이후에 20일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조국의 침묵. 그것을 나름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네. 두 번째는 최강욱 전 민주교육원장 이분이 2차 가해 발언한 거예요. 네. 자기는 최강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녹취 들어보니까 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야 이거 뭔가 내가 이 마지막 남은 네. 탈당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렸구나라고 생각한 건데 이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하는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거기 그 변호인인가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다른 폭력적으로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도부 총 사퇴하는 장면을 보고도 그 피해자의 그 계시는 고문께서
너무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우리가 바랬던 당의 모습이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당에서 단 한 번도 뭘 원하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뭘 원하는지를 물으면은 당직 복귀나 이런 말을 할 게 뻔하니까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체를 묵살해버렸다는 건데. 이게 그래도- 당 전체가 조국 대표가 안 다치는 방향으로 가려다 보니까 조국 대표한테 정치적 흠결 내지는 스크래치가 안 나는 방향이 무엇인지라는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이 그 사건을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하려다 보니까 음. 피해자는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고 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사건이 처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당 대표와 지도부의 사퇴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강미정 대변인과 그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우석 팀장과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혹은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어떤 윤리규범 내지는 이 징계의 규범대로 징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건데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당 대표와 지도부가 사퇴를 해버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을 뭐 온다 만다 이러고 있으니까 좀 약간 배가 당이 산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강욱 전 의원의 2차 가해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빠르게 하고 뭐 교육위원장직도 이렇게 뭐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좀 대처가 좀 빨리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정청래 보세요? 대표가 이런 건들에 대해서 그 생각 외로 네.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잘하는 것 빠르시더라고요.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뭐 주식 그 했을 때도 이춘석 이춘석 의원의 씨, 경우도 예, 그때도 의원님. 이제 바로 네. 근데 이때도 바로 이 건을 딱 보고 본인이 사과해야 되겠다고 바로 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대처들이 좀 빠르고 이런 대처를 빠르게 한다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제 함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거꾸로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하지 못했었던 조국혁신당에 더 큰 부담이 되겠죠. 네. 본인들 스스로가 이미 저질러 버린 일들이 있고 이제 와서 이게 수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여기서 해야 될 네. 것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됐건 조국혁신당에서는 엄청 큰 네. 더 가중된 부담이 더 앞에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거는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가 광폭 행보를 하면서 뭐 내년 지선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터지면서 굉장히 난감하게 되었는데 조국혁신당이 자력갱생 가능할까? 간단하게 의견 좀 주시겠어요? 어떻게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민주당과 별개로 그 전에 모 지역구에서는 단체장도 배출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요거 가능할까? 뭐 가능하다면 뭐 어떻게 행동을 지금 취해야 가능해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국혁신당은 난감하네. 사실 조국 대표의 1인 정당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최종 목표는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2030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경로를 택하는 것이 가장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가라고 생각할 텐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2028년 그 총선까지는 조국혁신당이 자강 노선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강 노선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2016년에 안철수 의원이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38석을 확보했거든요. 예. 그래서 2024년 선거에서는 워낙 준비 기간이 짧고 후보들을 각 지역에서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비례대표만으로 12석을 얻은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계속해서 하여튼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버텨보겠다. 정치인 또 버티는 게 힘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이후에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이든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 뭐 일단 네. 조국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순간 진보 진영의 표가 나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일화 압박이 강해질 거고 단일화 압박에서는 그럼 2002년처럼 국민 여론조사에서 1대1로 붙어서 네. 해보자라고 한다면 민주당에 이렇다 할 유력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조국 대표가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아직도 생각들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너무 생각하겠죠. 스트레치가 많이 나니까 이번 일로 그러나 경쟁력이 그만큼 될까 이런 저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조국 대표가 이번에 2030 세대에서 완전히 그 민심을 맞아요. 잃었다. 2030의 절반은 남성이잖아요. 네. 근데 2030 남성은 극우화됐다고 해서 쳐냈어요. 근데 이번에
추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성인지 감수성에 제일 민감한 세대가 2030의 여성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반응하면서 2030 여성들이 갖고 있는 조국 대표에 대한 환상 예. 이런 것들이 깨진 거예요. 그럼 2030 세대의 표를 가져갈 그 동력이 없어.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그러니까 그 8월 15일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온 조국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본인에게 정말 마이너스가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50 세대에 결집시켜서 네. 대통령 나가겠다는 생각 접겠습니까? 근데 그게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은 한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광폭 행보하지 마라, 자중해라. 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네. 메시지가 나오다가 최근에 메시지가 네. 없으시죠? 네.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 플랜카드를 붙일 때마다 예, 박지원 의원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소탐대실이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쏙 들어간 것 같고 저는 이건 정면 돌파밖에 없다고 봐요. 정면 돌파라는 게 뭐냐면 정말 진지하고 성심껏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노력. 이거는요. 이 진한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야, 저 정도까지 사과하고 저 정도까지 노력하고 저 정도까지 후속 조치를 하고 뭔가 진짜 거듭나려고 하는 이 모양을 한 방에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정말 진중하고 진한하게 그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당대표가 되냐 안 되냐는 전 그다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된다고 해서 뭐가 유리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잘 해결해내지 못하면 저는 약간 이거를 뭐 소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자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굳이 합당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까? 굳이 뭐 앞으로 뭔가 협력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못 넘어가게 되면 네. 앞으로 정치적인 뭐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랄까 이런 것들이 굳이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최근까지만 해도 예, 말씀 주십시오. 조국 사면 뒤에 박지원 의원이 이제 합당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까지 이 여세를 몰아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성비 은폐 사건을 통해서 합당은 물 건너갔고요.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2030 표뿐만 아니라 그 조계사에서 강미정 대변인의 성비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대응했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2030 표뿐만 아니라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4050의 어떤 표까지 사실 좀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사건이 조국혁신당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합당은 물 건너갔을 건데 이 성비위 사건 은폐를 통해서 아마 심리적 분당 사건까지 좀 가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네. 당 내에서 이른바 친문 세력들 그리고 본인과 함께 했었던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라든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을 통해서 민주당과 합당을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좀 그렇죠.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조국 대표가 일처리를 이렇게 하고 성비위 사건 터지다 보니까 이제 합당이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합당을 하고자 하는 그 관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럼 조국 대표한테 아마 심리적인 압박을 하겠죠. 아 그래도 합당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력갱생이 불가능하니까 지방선거에서 몰패할 수 있으니 무조건 민주당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는 파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강파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그 관성과 비관성이 맞붙게 되면서 조국혁신당 내부에 좀 뭐 갈등이 나중에 좀 분출되지 않을까. 가뜩이나 지금 이 성비 사건으로 12명의 의원이 6대6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합당을 두고 아마 갈등이 좀 크게 불거질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누가 이 사실을 알만한 분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시냐.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의견을 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막 돌아다니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뭘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었는가. 그 지난번에 이긴 사무총장님 그 쇼츠 보니까 파국혁신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조국을 혁신해야 되는 당이 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조국이 없으니까 뭐 타국혁신이냐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국민의 불신을 살 만한 일들이 자꾸 터져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일이 그래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최대한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해결이 잘 되길 바라고 정당이 뭔가 혁신하기 위해서 새로 시작할 때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좀 골마 있는 것들은 스스로 잘라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3당으로 왜 이겐 총장님도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저도 방송 나가서 저희 네. 이준석 대표 되게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아닌 거예요. 너무 경직돼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아마 이 사건 하나를 두고도 저런 식으로 그렇게 막 되게 휘청휘청 카운터 펀치 맞은 것처럼 그렇죠.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작은 정당일수록 네. 그렇잖아요. 벤처하는 사람들도 숙식을 거의 같이 하면서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동지의식, 가족 같은 마음으로 되게 뜨겁거든. 창업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이 지나면은 네. 그 회사 내에 어떤 자정 노력 이게 어떤 인간적인 자정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뭐 인사 규칙이든 뭐 당원으로 치면 당원 당규라는 게 만들어지고 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원칙이 설립돼야 되는데 네. 여전히 그 가족 같은 문화 예.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더 큰 정당으로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급조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를 같이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문제가 부각됐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갈 거냐. 네. 뭐 한번 그 조국혁신당의 사례는 여러 그 소수 정당에는 반면 교사의 사례가 될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